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이 시를 어떻게 감상할 것인지 이거를 중심으로 살펴봤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지금 그것을 하나씩 적용을 해보고 더불어서 그거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전개 방식 이와 관련돼서 나오는 것들 중심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학 문제의 핵심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가 그 다음에 문학 작품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용어들, 개념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시가 됐든 소설이 됐든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그런 문학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을 묻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작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 2학년 때까지는 개념이 좀 중심이야. 첫 번째 문제에서. 그런데 3학년 때 되면 첫 번째 문제도 내용 파악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인 거야. 문학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감상 능력을 키우는 것. 두 번째는 그 갈래와 관련된 개념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 파악하는 것, 숙지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부터는 작품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개념들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설명하기 전에 지금 그 지문 있죠? 어렵지 않아. 내가 지금 지문을 구성한 순서가 이래. 하나는 화자가 무언가 행동을 하는 것. 하나는 화자가 관찰하는 것. 왜냐면 우리가 화자가 처한 상황, 시적 상황은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거든. 하나는 대상을 관찰하거나 하나는 직접 행동하는 경우.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작품은 화자가 직접 행동하는 것. 요거는 관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쉬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은 대상을 관찰하는 것. 이렇게 해서 지문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연, 행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으로? 문장 중심으로. 그래서 한 문장 읽고 그 화자가 처한 상황,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화자가 어떤 정서를 느낄지 어떤 생각을 할지를 추론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의 장면으로 구성하는 것. 장면으로 구성한다는 얘기는 머릿속에 그 장면, 지금 화자가 하고 있는 일을 딱 띄워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시 감상은 그걸로 끝이야. 그 다음 그것보다 깊이 있는 내용은 문제나 선택지나 보기를 통해서 언급이 될 거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장면 떠올린 것을 연결해주면 된다는 것. 지금 밑에 유인물 밑에 보시면 그 감상, 이해와 감상이라고 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것도 실어줬어. 그거는 되도록이면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쪽지 시험은 뭐가 있겠어? 지금 이 작품에 대해서 내용이며 그 다음에 OX 내용이며 표현 방법이며 시상 전개 방식이며 그거와 관련된 OX를 해야겠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지금 어차피 내가 이거 부제가 뭐냐면 미리 배우는 현대시입니다. 부제가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에 있는 작품을 구성할 때 또 뭐도 고려했냐면 여러분들이 1학년 올라가면 배우게 될 현대시들 있잖아. 지금 1학년 교과서에서 현대시들을 교과서별로 조금 갖고 온 거야. 거기에서 유명한 것들 중심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진학하게 되면 또 보게 될 혹은 내년 3월 모의고사에서 나올 만한 작품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1학년 때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언젠가는 보게 될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작품을 읽고 오른쪽에 있는 걸 한번 채워보는 거야.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이라든지 정서를 적을 때는 문장 단위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시작. 일부러 처음 작품은 좀 쉬운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말을 건네는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일단 요거는 그 작품 관련해서 내가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할게. 일단 말을 건네는 방식은 그 자체로만 본다면 당연히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건네는 거니까 그렇지,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말을 건네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즉 화자와 청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할지가 좀 문제인 거든. 보통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청자는 어떻게 알아? 불러야 하는 거예요. 호명입니다. 호명. 호명하는 대상은 바로 청자가 되는 거예요. 호명하는 대상이 있으면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일단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하자고. 청자가 있어야지만, 호명한 사람이 있어야지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일단 이해해도. 알겠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는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오케이? 그리고 요거를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실 말을 건네는 방식은 우리가 딱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잖아. 이거를 대화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뭐와 구분을 해야 되냐면 대화 형식하고 구분을 해야 돼. 대화 형식은 실제로 A, B, A, B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A가 있으면 또 다른 B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 화자가 2명이 나옵니다. 그것이 대화 형식이야. 그런데 대화체는 둘이 나와도 되고 하나만 나와도 되고, 즉 청자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알겠어? 이게 되게 비슷한 개념이야. 충분히 헷갈릴 수 있어. 일단 지금 요 말을 건네는 방식과 관련해서 거기다 간단하게 적어둡니다. 그리고 이따가 개념어를 볼 때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이 말을 건네는 방식은 대화체라고도 하는데 대화 형식하고는 구분을 하자. 대화 형식은 반드시 두 사람이 대화를 이끌어야 된다는 것. 봅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딱 제목을 봤어. 그러면은 끝났네. 그러면 너를 기다리는 거니까 너에 대해선 화자는 그렇지요. 긍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는 태도인 거니까 이거는 반응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되지? 그러면 화자가 처한 상황은 기다리는 거야? 바꿔.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임과 화자는 떨어진 그렇지.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목을 끝났어. 그러면 뭐 상황이 다 잡혀 있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처리하는지 그 과정을 보면 됩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어디선가 기다리나 봐.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여기까지죠. 그러면 당연히 상황은 화자가 직접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어? 기다림. 너를 기다림. 그럴 때 화자의 반응이야. 화자의 반응은? 아니지. 기다리는 거는 이건 태도잖아. 그 정서는 내면에 있는 거니까 기다리는 거는 내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정서가 아닙니다. 태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봐봐. 여기 상황. 너를 기다리는데 지금 내 가슴이 쿵쿵거린데, 가슴. 기다리는데 가슴이 쿵쿵거린대. 왜? 언제 올지 몰라서 쿵쿵대는 거야? 맞아. 쿵쿵이 지금 두근두근 거리는 거잖아. 이게
연애를 안 해봐서 이런 거구나. 설레는 거지, 설레는 거. 연애 마스터 아니, 내 가슴에 쿵쿵거린대. 봐봐.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 너. 그렇지. 나는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다 너인 것 같은 거야. 그러니 혹시 저 사람은, 저 발자국 소리는 쿵쿵대는 설렘이지, 설렘. 쿵쿵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계속 두 번째 문장입니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그럼 결국 뭐겠어? 지금 똑같아. 상황은 너를 기다리는 건데 가슴이 쿵쿵거리는 거고, 지금 나뭇잎도 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뭇잎도 그거를 다 나한테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 나에게 오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지. 계속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우리 보통 안다를 쓸 때 어떤 문장을 써봐. 안다라고 활용을 해서. 알다를 활용해서 문장을 쓰면 나는 그냥 안다야? 뭐라고 써야 돼? 뭘 안다. 그렇지. 뭘 안다가 돼야지. 지금 여기서 문장이 끝나긴 했지만 뭐가 빠졌어? 머리 없어. 목적어가 빠진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시의 특성은 함축이잖아. 생략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함축된 거나 생략된 것을 다 채워가면서 읽어야 돼. 계속 봅니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뭐랄까?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지금 그 문장이 올바르지, 부족하니까 내용이. 그랬더니 그 다음 보는 거야.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지금 여기 이제 추가가 되면 안 돼. 그런데 뭐라는 거야? 네 번째. 이 문장을 아는 거네. 네 번째 문장을 아는 거네.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가슴 아리는 이런 뜻이거든. 그럼 가슴 아리다가 무슨 뜻이야? 아파요. 그렇지. 아프다는 거지. 가슴이 애리다. 왜? 그 뺨이 애일 듯한 바람, 혹은 혀가 아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고통을 드러내는 표현이거든. 그거 봐봐. 그런데 문장 끝이 뭐로 끝났어? 까. 까로 끝나면 일단 문장의 형식은 의문문이야. 그런데 지금 이거 궁금해서 묻는 거니? 아니지. 그러면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문장인 거니까 여기서 사용된 것이 서리법. 근데 지난번에 우리 서리법 설명했죠? 서리법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서리법은 이 작품의 내용에 하등 도움이 안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서리법을 확인해서 그 다음에 내용하고 관련되려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평서문으로 바꿔야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 없다. 일이 제일 가슴이 애리다.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써먹는 거야. 서리적 표현을 봤어. 그럼 뭐로 바꾸다? 평서문을 바꿔. 그래서 평서문이 부정문이야. 그러면 다시 긍정문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뭘 한다는 거야? 기다리는 일이 가장 아프다지. 가장 가슴이 아프다. 애리다가 됐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는 모두 추가가 될 수 있어. 가슴 아픔, 가슴이 애림도 되는 거지. 왜냐면 가슴 아픈 건 이거는 정서 아니야? 마음이 아프다는 건데. 그러니까 화자의 반응은 직접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네. 이해했어?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왜 가슴이 기다리면서 앞에서는 설레면서 내 가슴에 쿵쿵댄데 심장 뛰는 것처럼 바운스 하는 거지. 설렘이야. 그러다가 가슴이 아프대. 기다리는 상황에서 가슴이 아픈 일은 하나밖에 없죠. 뭐야? 두려움. 되게 기대하는 거야.
너무 이렇게 앞서가.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거 생각해봐. 어렵게 생각하지 마. 기다리는 거. 보고 싶어. 설레는 너무 심장이 뛰어서 심장 근육에 약간 무리가. 그럴 수 있죠.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가슴이 아프네요. 안 온 거지. 참 당연한 말이다. 그러니까 맞아. 당연한 걸 표현하는 거야. 당연한 걸. 그거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기다린 상황에서 가슴 아픈 일.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해봐. 심장이 무리가 돼서 이거는 정말 물론 그런 일이 아예 없을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엄청 드문 일이잖아. 우리가 화자의 정서를 파악할 때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기로 했냐면 보편적 관점이야. 보편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보편적 관점이잖아. 특수한 거 말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고는 가슴이 아프다 철회가 됐어? 그러면 왜? 안 좋은 상황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요거는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다시 해보자.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곳에서, 잠깐만. 앞에서 내가 미리가,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죠. 나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화자의 정체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어. 화자의 정체하면 우리 뭐 생각하기로 했어? 직업, 신분, 그 다음에 성별, 이런 것들을 따져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알 수 있는 게 없죠? 일단 계속 볼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지금 너를 여러 명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 하나를 기다리는 건데 너였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너였다가 또 너였다가 무슨 말이야? 아니라는. 그렇지. 너였다가 아니네. 너일 거야?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지. 너일 것이었다가 단시 문이 닫힌다. 너가 왔다는 얘기 안 왔다는 얘기인가?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아까 전에 4, 5번, 3, 4번까지 했죠? 5번째 문장은 어떤 상황인 거야? 내가 아직 오지 않음이 되는 거지. 됐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지금 결국 아까 전에 설렘, 가슴 애림, 그 다음에 모두 추가해 줄 수 있을까? 너였다가 아니야. 그럼 뭐 어떤? 그렇죠. 이렇게. 사랑하는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6번째는 가고 있어. 기다림 끝. 너에게 감. 이렇게 되는 거지.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그러면 또 7번째 문장은 똑같은 거죠. 나는 가고 있고 넌 오고 있고 이거잖아 지금. 그래서 난 가, 넌 와. 이렇게 되는 거지. 마지막입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8번. 요 문장. 나는 너를 기다리면서 너에게 가고 있어. 어때? 더 빨리 만나고 싶은 거야. 빨리 만나고 싶은 거야? 거리가 좀
아, 맞아. 빨리 만나고 싶은 거야. 기다리는 동안 너에게 가고 있어. 빨리 만나고 싶은 거 맞아. 그런데 생각해봐. 기다리면서 갈 수 있냐고. 갈 수 있죠. 어떻게? 우린 야, 너 기다려. 너 기다려. 그 기다리라는 것이 무슨 뜻이야? 가만히 있으라. 그렇지. 거기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뭐야 이거? 떠나는 거요? 뭘 떠나기 너에게 가고 있는데. 봐봐. 이제 안 기억하면 기다려요. 기억합니다. 우리가 시를 보면서 내가 표현 방법은 서리법은 어렵지 않고 다만 서리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리법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지. 그런데 그것 외에 표현 방법은 딱 두 가지만 더 우리가 내용과 관련해서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 외에는 문제에서 요구하면 그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두 가지가 뭐냐? 역설법과 반어법입니다. 역설과 반어는 내용 파악하는 동시에 처리가 되거든. 예를 들어서 창문을 딱 깼어. 태준이가 놀다가 깼어. 그럴 때 하는 짓이 잘했다 라고 하면 이건 칭찬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선생님 나를 비난하고 있구나 라고 나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황을 파악한다는 얘기는 반어법을 파악할 수 있다가 되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잃는 것이 곧 얻는 것이다. 그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충돌이 되지. 이게 바로 인 거죠. 역설법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아까 손은 고사리다 이거 말이 돼?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거 역설법이야? 아니야. 역설법은 두 가지 한 문장 안에서 두 가지 내용이 상충 서로 충돌될 때가 바로 역설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역설법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왜? 역설법과 반어법은 선택지에서 거의 100% 나옵니다. 만약에 그 작품이 반어법이나 역설법이 쓰였다면.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내용을 파악하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거든. 굳이 표현 방법이 무엇이 쓰였느냐 따져보지 않더라도 내용 파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역설과 반어란 말이야. 알겠어? 그럴 때 이 역설은 한 발 더 나가야 돼. 문장 자체가 내용적으로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문장 왜 썼을까? 그렇지. 그럼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그 무언가를 파악해야지. 그래야지 역설법을 제대로 이해한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다시 그럼 실제로 화자가 하는 행동은 뭘까라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기다리는 걸까? 기다려요. 그렇죠. 우리 보통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아직까지 약속 장소에 오지 않았네? 시간이 지나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올 수 있을 것 같은 방향으로 가진 않지. 왜? 엇갈릴까 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의 화자도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렇지. 실제로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여기 중요하지? 그러면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 더 간절히 기다리고. 그렇지. 결국 저 역설법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을 드러낸 거잖아. 역시 연애 마스터. 또 있어. 요거는 이제 이따가 우리 지금 일단 내용만 보고 그 시에 사용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랑 이미지, 전개 방식 이런 거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다. 간절함을 드러낸 거다 라고 봐주면 돼. 계속 봅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작. 또 아까 또 쿵쿵거리는 거 나왔네. 아까 쿵쿵거리는 뭐였어? 그렇지. 설렘.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앞에 나온 내용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9번째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야.
그럴 때 지금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면 됩니다. 됐어? 지금 우리는 뭐만 본 거야? 내용만 봤잖아.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처리한 표현법은 두 가지가 있네. 하나는 서리법, 하나는 역설법. 앞으로 서리, 역설, 반어는 그냥 즉각적인 반응이 오면 됩니다. 오케이? 그 외에 나머지 표현법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봐주시면 되고. 나머지 거 처리합시다. 지금 봐봐. 지금 여기에 너 불렀니 안 불렀니? 너를 안 불렀어. 우리는 독백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맞지? 누구야? 안 불렀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너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너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난 독백이라는 것이 혼잣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화자는 드러나 있지만 화자의 정체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어. 다만 너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화자의 상황을 쭉 정리해주고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정리해주고 이것까지 더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주제가 되는 거거든. 너를 기다리면서 설렘도 느끼고 가슴도 아프지만 그래도 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이 작품의 주제가 되는 거죠. 됐어?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제는 좀 표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 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과제를 내주고 그 다음에 정답도 주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작품을 읽었어? 그럼 바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뭘 확인해야 돼? 상황.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제대로 읽었는지 제대로 파악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바로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주면 그 과제물을 주면 해설을 보는 거야. 해설에서 뭐를 보느냐? 문제에 대한 해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해설을 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악한 내용이 그 해설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한 80%만 일치하면 돼. 왜냐면 뒤에 있는 해설은 전문가가 쓴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세세한 내용들까지도 써줄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파악한 것은 큰 틀 안에서 이 상황 지금 뭐 크게 문제되는 거 없네 그러면 된다고. 그러면 80% 70% 정도만 유사해도 적절하게 감상한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완전히 전문가처럼 파악할 필요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 맞춰서 따라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해설 보고 난 다음에 내가 감상을 적절히 했어. 그럼 뭐 하면 돼? 그렇지. 그때 문제 푸는 거야. 그럴 때 문제를 틀렸네? 그럼 뭐가 문제인 거야? 감상이 문제가 된 거야? 뭐가 문제가 된 거야? 다시. 감상했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해설을 봤어. 그래서 나 적절하게 읽었네? 판단을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문제를 풀었어. 근데 문제를 풀고 난 채점했는데 틀렸어. 해석이 잘. 뭐가 틀린 거야? 문제 접근이 틀린 거지. 선택지에 대한 판단이 틀린 거라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돼. 내가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느냐,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과제를 해야지 내가 이게 잘 안 되고 이게 잘 되고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라고. 이게 쌓여야 내가 공부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아는 거지. 문제 지문 읽었어. 문제 풀었어. 맞췄어. 끝. 이러면 국어 공부 의미가 없다니까. 그 작품이 똑같이 나왔는데 문제를 바꾸면 막 틀릴 가능성이 높거든. 왜냐? 우리 그 문제집 풀 때는 주관식이 거의 없잖아. 내신 문제 빼고는 다 그 객관식이란 말이야. 객관식이라는 것이 5가지 선택지 중에서 한 가지만 알아도 답을 낼 수 있다고. 답을 내서 채점해서 맞았어. 안 돌아본다니까. 그래서 국어에 그게 맹점이 생긴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나머지 선택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한 지문을 문제 전체 푼 시간이 내가 지금 알려준 대로 이 과정을 거쳐서 20분이 걸렸네? 괜찮아. 그게 쌓여야 돼. 그게 누적이 돼야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쌓인다. 나 작품 잘 읽을 수 있어. 문제 잘 풀 수 있어. 이래야지 시험 볼 때, 내가 시험 볼 때는 어떡하라 그랬어? 모든 선택지를 다 못 본다니까? 아니지. 다 보면 안 되지.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보면 안 돼. 시간을 소모하는 길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판단했다. 그럼 넘어가야지. 그러려면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가,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 바꿔 얘기하면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그럼 자신감 어떻게 형성할 거야? 평상시 연습을 하면서 나 작품 잘 읽어, 문제 잘 풀어를 직접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내 눈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국어 공부하는 거야. 많이 문제집 푸는 것보다. 예, 지금 과제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주간 과제는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다음 주부터 나갈 것 같아. 다음 주부터는 그거에 맞춰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거를 볼 거냐면, 우리 심상을 하나 볼 겁니다. 심상이 뭐야? 마음의 모양. 마음의 모양. 그래서 요거를 상태가. 마음의 상태. 이걸 뭐라 그래? 세 글자로. 심상하면. 인정. 아이. 좋았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 이미지라고 하는 거지. 심상이라고 하면. 마음의 영상이야. 마음의 영상. 마음속 영상을 심상이라고 하고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상하면 이미지. 뭐가 나와야 돼? 이미지 말고 이제 어떤 게 심상해? 오감이지. 오감이 뭔데? 시각. 그렇지. 시청, 후촉, 미. 미각적 심상. 맛있다. 그게 이제 바로 미각입니다. 다시. 미각적 심상. 지금 이 작품에서 첫 번째로 볼 거는 심상에 대한 거를 확인을 할 거야. 심상하면 이미지. 이미지하면 오감. 우리 지난 시간에 오감하면 그렇죠. 이거야. 이게 다 같은 개념이거든. 알겠습니까? 그럼 다양한 심상 이렇게 선택지가 나왔네. 그러면 심상이 몇 개 쓰였다는 얘기야? 여러 개. 조금 더 구체적으로? 2개 이상입니다. 근데 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각적 이미지가 좀 많이 나오거든. 시각적 이미지 외에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 있는지를 따져주면 돼. 여기에서 쿵쿵 뭘까? 그렇죠. 쿵쿵댄다. 청각적 이미지. 이것을 우리는 청각적 이미지. 바스락거리는 것도 청각적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청각적 이미지 말고 이 2가지와 관련해서 또 우리는 어떤 용어를 쓰기도 하냐면 음성상징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음성상징어가 뭐야? 소리를 나타내는 거 아니야? 소리를 나타내고 소리를 흉내낸 말이거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 음성상징어에는 2가지가 있어. 소리를 흉내내는 말과 모양을 흉내내는 말. 그럴 때 소리를 흉내내는 말을 의성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양을 흉내내는 말을 의태어라고 하죠. 그러면 바스락거리는 거, 바스락, 쿵쿵, 이거는 음성상징어.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그런데 의태어, 의성어 중에선 의성어야 의태어야? 의성 아니야? 그렇지. 의성어인 거니까 뭐야? 의성어인 거니까 청각적 이미지라고 했던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요구하면 그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지금은 설명하면서 자꾸 개념을 확인을 해야 돼. 지금 요거 설명하면 우리 문학 개념어 요 부분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겠지? 이 설명과 관련된? 그럼 그것도 당연히 쪽지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제 설명한 거에 대해서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시고, 다시 지금 사실 너네 맞아, 그거 내가 유인물 주기로 했구나. 읽어 말만한 거 깜빡했네. 미안. 다음 주부터 과제를 내드리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여유가 있을 때 국어 공부 복습도 조금 철저히 해주시면 많이 향후에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요거와 관련돼서 적어 주십시오.
다음을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런 거 온다, 안다. 확신은 잘 있어요. 맞아. 지금 일단 이 온다, 안다, 다친다, 그 다음에 간다, 오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일단 두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왜 안 내려가? 첫 번째는 현재 시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시제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생동감, 그 다음에 현장감을 준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설에도 적용이 돼. 현재 시제는, 문학작품에서 현재 시제는 생동감, 현장감을 준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다, 온다. 아까 태준이가 뭐라고 얘기했어? 확신.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단정적 태도라고 합니다. 단정적이 무슨 뜻이? 딱 결론을 짓는. 그렇지. 딱 결론 짓는 거. 야, 이건 그거야. 이건 이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단정적 태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냐면 종결 어미 혹은 종결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지.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 바로 네, 맞습니다. 어조라고 합니다. 다시 종결 표현, 종결 어미와 관련되는 것이 어조인 거고, 이 어조와 관련해서 화자의 단정적 태도, 그 다음에 표현 방식과 관련해서는 생동감과 현장감을 주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거는 요 부분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화자는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부터는 어떻게 돼? 너에게 가게 되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이 작품에서 화자는 뭐 하고 있는 거라고? 기다리고. 그렇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냥 계속 머문 자리에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거든. 아까 전에 이제 간절함을 강조하는 거다라고 이제 처리가 됐단 말이야. 근데 그것 말고도 우리가 무엇을 파악할 수 있냐면 시상전개와 관련해서, 시상전개 측면에서. 시상전개가 뭐야? 시가 흘러가는 거. 맞아. 시가 흘러가는 거야. 시의 흐름이야. 그러니까 시상이라고 하면 뭐 시에서의 내용을 말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 내용하면 시에서의 내용, 시에서의 주제 뭐야 결국에? 느낌. 그렇지. 화자의 느낌, 정서, 태도, 이게 바로 시의 내용, 시상, 이라고 처리해주면 된다고.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걸 이제 시상전개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본다면 화자의 마음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에서 너에게 가고 있는 걸로 바뀌는 거거든. 지금 이 작품에서는 시상전개와 관련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시상전환. 시상전환이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환이라고 하면 전환이 무슨 뜻이야? 바뀌어요. 그렇지. 뒤집어지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A에서 B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C에서 말하는 전환이라는 개념은 뒤집어져야 돼. 그럼 뒤집어진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시상 전환은 뒤집어지는 거야. 우리 시간에 대해서 뒤집어봐. 어떻게 되겠어? 간시. 네, 그렇죠. 시간을 뒤집으면 간시가 되죠. 영원. 시간을 뒤집으면, 약간 시간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낮이야. 밤. 그렇지. 밤이야. 이게 바로 시상의 전환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또 뭐가 될 수 있어? 현재, 과거. 이렇게 바뀔 때. 오케이? 시간과 관련해서는 과거, 현재를 쓸 때 그 시상의 전환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딱 눈에 보여야 되는 거야. 단순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져야 되는 거라서 앞에가 긍정이야. 그럼 뒤에는 뭐가 되는 거야? 부정이 되는 거고. 앞에가 부정이야? 그럼 뒤에는 긍정이 돼야 돼. 앞에가 소극적이야? 뒤에면 적극적. 적극적이야? 소극적. 이렇게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다시. 시상의 전환하면 세 가지 생각하라고. 오케이? 방향이야. 시상의 전환은 방향의 전환입니다. 방향의 전환. 그래서 긍정에서 부정인지, 그 다음에 과거에서 현재인지, 미래. 그리고 뭐 미래에도 상관이 없겠네. 그리고 또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되는 것인지. 그래서 방향성을 바꾸게 되면 전환이 된다.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거를 적용해 볼 수 있냐면 바로 소극적 태도에서 적극적 태도로. 그걸 바꿔 얘기하면 소극적 기다림에서, 앞에서 그냥 뭐 했어? 기다리기만 한 거야. 그래서 다 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씨 너가 아니네. 그러니까 실망감도 들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 기다림을 바꾸니 다시 어떻게 됐어? 실망적 태도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마지막에 뭐가 나와? 희망적. 아까 우리 처음에 쿵쿵 어떻게 처리가 됐어? 그렇지. 왜? 내가 너에게 가고 있으니 이제는 또 가까워지네. 뭐 가까워지고 분명히 만날 테니까. 이거 경험 있나 본데. 이거는 뭐 대신 연애 마스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작품에서는 요것도 정리를 해 주십시오. 시상의 전환과 관련해서 정리.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뒤에 있는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설명한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 문학 개념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쪽지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태준아 우리 배구부 1등 했대. 맞아. 어디서? 대회 나가서. 우리가 이제 이 작품 풀면서 들어. 지금 이 작품에서 정리한 개념, 문학 개념 뭐가 있었냐면, 하나는 심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심상과 관련해서 음성상징어에 대한 개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조 중에서 현지형 시제,
그 다음에 단정적 태도, 그리고 세 번째는 시상전개에서 시상 전환을 살펴봤고,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 살펴본 거는 서리법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역설법을 살펴봤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이 작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OX 뿐 아니라 개념에 대한 OX 혹은 단답형, 이것도 같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봅니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 현지형 문장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봐. 지금 이렇게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얘는 올라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 지금 내가 설명하고 난 다음에 내용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표현 방법들에 대해 설명했단 말이야. 표현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는 우리 머릿속에는 뭐만 있어? 표현 방법 설명하기 전에 뭐만 있어? 머릿속에 느낌, 내용만 있어야지. 시, 감상, 내용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시, 감상, 내용하고 서리법하고 역설법, 이게 끝 아니야?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설명한 거니까. 그러면 그걸로 이제 선택지를 처리해야 된다고. 그럼 1번은 건너뛰어야죠.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소중한 존재를 기다리는 심정, 이거는 내용과 관련되는 거지? 맞아, 틀려? 맞아. 3번 인칭 대명사를 통해 화자와 청자를 표현하고 있다. 얘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네. 그 다음 패스. 4번 사건이 벌어지는 공간이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공간이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얘는 공간의 이동을 드러내는 거잖아. 그럼 공간의 이동이라고 하면 화자가 어떻게 돼야 돼? 움직여야 되지. 근데 화자는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 4번 몇 번이야? 4번. 오케이? 다시. 지금 이 푸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 이미 우리가 다 설명을 해서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하긴 하지만 처음에 우리는 작품의 내용으로만 본단 말이야. 그럼 문제를 푸는 방식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채점했어. 맞췄잖아. 그럼 우리가 판단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채점하고 끝난 게 아니야. 채점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아, 내가 제대로 본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야 혹시라도 현지형 문장 이것도 내가 확인 못했는지. 인칭대명사? 너네 인칭대명사 뭘 말하는 거야? 그렇지. 나, 너. 인칭대명사는 1, 2, 3이잖아. 우리 영어에서 1인칭은 I, 2인칭은 3인칭은 he, she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말들 썼는지를 보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나머지는 확인해보자. 그래서 4번, 우리 4번인 거 확인했어? 1번 현재 문제 아까 확인했지? 니은다의 형태. 그 다음에 3번 인칭대명사는 방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잡아봐. 청자를 표현하고 있대. 그러면 사실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아까 말을 건네는 방식 맞지? 청자까지 등장. 지금 이 선택지에 따르면 청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지금 뭘 약속한 거야? 말을 건네는 방식 설명하면서, 말을 건네는 방식 설명하면서 우리 뭐 약속했어? 앞으로 너 나오면 다 청자로 정할 거야? 아니야. 일단 말을 건네는 방식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호명해야 된다고. 호명이요, 호명. 불러야 돼요. 불러야지 말을 건네는 방식, 청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설명이 그러면 틀린 거냐? 아니지. 너를 썼잖아. 맞지? 그럼 너는 2인칭인데, 우리 이제 문법 들어가면 요 인칭대명사에 대해서도 배울 텐데, 인칭대명사는 대화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인칭대명사는 무조건 대화를 전제로 하는 거야. 그래서 1인칭은 화자를, 2인칭은 청자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럼 그 설명에 따르면 맞아, 틀려? 맞아요. 그렇지, 맞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5번 선택지입니다. 기다림을 동적인 행위로 표현하여. 뭘 동적인 행위로? 그러니까 동적인 게 무슨 뜻인데? 그렇지,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기다리는 건데 움직이는 거 뭘 말하는 거겠어? 역사. 아니, 역설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건 표현 방법인 거잖아.
기다림을 동적인 행위로 표현하여 뭐야? 간절했던 거. 아이 그 역설법이 그 뜻했던 부분이 어디야? 나는 막 만나러 간다고. 그렇지. 나는 기다리며 너에게 간다. 기다리는 동안 너에게 다시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아 기다리는 동안 너에게 간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거구나. 이렇게 매치시켜야 된단 말이야.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것까지 돼야지 지금 문제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거라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왜냐?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머릿속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던 거잖아. 우리는 그냥 역설법 그래서 간절함을 드러낸 거지 아니면 소극적 태도에서 적극적 태도로 바뀐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지금 이걸 바꿔서 표현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까지 돼야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거 좋은 선택지입니다. 계속 봅니다. 만남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대. 맞아 틀려? 맞아요. 그렇지. 아까 전에 의지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도 바꿀 수 있는 거야? 간절함 또? 또 뭐 있어? 간절함하고 마음하고 그 표현에서 나는 너에게 간다. 그럼 간다 결국 뭐 한다는 거야? 만난다 라는 확신에 찬 말투라며. 단정. 만남에 대한 단정적 태도, 확신 이렇게 해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알겠어? 다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작품을 보고 문제를 좀 아직 두 문제가 남긴 했지만 이 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올 때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실력이 쌓이는 겁니다. 그냥 풀고 답 맞추고 이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2번입니다. 화자의 심리를 독백 형식으로 표현했을 때 가장 적절한 거 보자. 이건 내용이 딱 되는 거네.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지 못했어. 지금 날 몰랐다는 거야? 아니잖아. 나 너 보고 싶어, 너 만나고 싶어 그거 아니야? 너에 대해서 간절해. 그거지? 1번 틀렸네. 2번. 그래 나는 지금까지 소극적인 자세에 머물러 있었어. 이제 희망을 갖고 적극적인 태도. 소극적 적극적. 맞죠? 단순하게 기다리는 거에서 너한테로 가겠다. 그런 거니까. 지금 얘는 2번일 가능성이 높겠네. 봅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 나름이야. 설마 절망적인 상황에 닥치더라도 지금 절망적인 상황인 거야? 아니죠. 4번.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 그 다음에 냉정하게 평가해. 그런 내용이 있어 없어? 냉정하다는 거 전혀 상관이 없지. 꾸준한 노력 그래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왜 꾸준한 노력? 너에게 가는 행위. 왜? 먼 데서 간다고 하고 오랜 시간 온다고 했으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어. 하지만 뒤에 거에서 확실하게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5번. 나는 지금까지 무척 단조롭게 살아왔어. 앞으로는 새로운 분야가 아니야. 지금 동일한 대상이죠. 다른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으로? 2번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다. 마지막 3번입니다. 착어는 뭐예요? 착상. 그러니까 왜 딱 시적 영감이 떠오르는 거지. 그거를 이제 착어라는 말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의 뒷부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착어에서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한 거거든. 여기 읽어볼게. 기다림이 없는 사랑이 있으랴. 그러면 기다림 없는 사랑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 그럼 모든 사랑은? 그렇지. 희망이 있는 한, 희망을 잊게 한 절망이 있는 한, 내 가파른 삶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게 한다. 민주, 자유, 평화, 숨결더운 삶.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에 이제 뭐가 부여가 될 수 있는 거야? 민주, 자유, 평화라는. 사랑은 지금 이미 너를 기다리는 거니까 연애시잖아. 너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데 이 너를 뭐로 확장해 볼 수 있다는 거야? 민주, 자유, 평화, 사회적인 의미로까지 확장시켜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사실은 이거를 의도해서 쓴 거야. 포장은 연애시로 한 거고. 이 늙은 낱말들 앞에 기다리기만 하는 삶은 초조하다.
그래서 뭐해? 하자. 기다리기만 하지 않잖아. 직접 그렇지. 그러니까 적극적인 태도나 혹은 적극적인 마음가짐 먹는다는 거지. 두부 장소의 피경 소리가 요즘은 없어졌다. 타이탄 트럭에 채소를 싣고 온 사람이 핸드마이크로 아침부터 떠들어대는 소리를 나는 듣는다. 어디선가 병원에서 또 아이가 하나 태어난 모양이다. 젖소가 제 젖꼭지로 그 아이를 키우리라. 너도 이 녹 같은 기다림을 내 삶에 물들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거는 70년대, 80년대 그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서 표현을 한 거야.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그렇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연애시로 포장을 한 거야. 그런데 연애시로만 보지 않기 위해서 이 시는 연애시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시인이 시 뒤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어 준 거거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은 사실은 여러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왜냐면 애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 연애시인데 사실 내용은 이렇게까지도 확장해 볼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1번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 민주자유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지금 기다린다는 얘기인 거지. 그 민주화 사회가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야? 아직 안 됐다는 거거든. 그래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담겨 있어. 그리고 민주자유, 평화, 사랑을 기다리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 기다리기만 하는 삶은 초조하다. 그래서 시에서 뭐 했어? 지금 문제가 뭐야? 지금 문제는 이거를 바탕으로 시를 이해한 거야. 여기에서는 적극적인 거를 알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걸로 시를 감상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 있어? 적극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네. 타인을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적인 아픔을 극복하려 하는 의지를, 이 부분, 개인적인 아픔을 극복한다, 이 부분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지? 여기까지.